이 챕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 중독이 주는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이 있던가, 이 중독이 주는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면 그래야 비로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메시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일단 중독과는 분리가 돼야.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거는 중독과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중독과 애착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애착에서 분리가 돼야 새로운 애착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규가 이쪽으로 젓갈 인자 포크를 여기다 넣는 순간은 이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벗어나야 그 다음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애착 대상, 감작강이라는 새로운 애착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중독에서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중독에서 벗어나야 일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린 분리 개별화, separation and individuation이 필요한 거죠. 분리는 우리가 해요,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분리는 하는데,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분리를 해도 우리가 인디비주에이션, 개별화가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옛 타자, 옛자기와 새 타자, 새자기와 새 타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본래 우리가 요렇게 옛자기와 옛자기라는 걸로, 초기 내적 모델이 형성이 됐죠. 초기 내적 작동 모델이 요렇게 형성이 됐는데, 요로 가려면, 요 이행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요 전환기, 이행하는 거. 트랜지셔널 페이스가 있잖아요. 이행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가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적 작동 모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 작동 모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몸에 밴 무의식은 과정적 기억이죠. 머리로 하는 의식적 에피소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적 기억이라는 거는 그냥 내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행기를 거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얘가 나오잖아요. 모세한테 대들고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등등등등 이행기에서도 그 초기 내적 작동 모델은 변함이 없어요. 밑에 있는데 새로운 것들이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대신할 만큼 내 몸에 배서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내적 작동 모델이 되기까지에는 얘는 끊임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이제 갔다고 쳐봐요. 일로 갔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내면화가 돼서 이 우리가 몸, 마음, 뇌가 새로운 내적 작동 모델로 확실히 변하지 않는 한 여기로 가도 수시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수시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들 나이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 모태신앙이랑.
저도 66년을 엄마 뱃속부터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이 갖고 있는 이 삶의 태도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체화돼서 그야말로 66년쯤 다녔으면 세자기와 세타자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끊임없이 이거를 오락가락 하거든요. 오락가락 하는데 차이는 뭐냐?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도 마찬가지고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는 심리적인 들숨과 날숨, 관계적인 들숨과 날숨, 여러 양태의 교류적인 들숨과 날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 돌아보니 또 그랬네. 항상 이거는 돌아보니 그랬네. 리트로스펙티브. 돌아보니 그랬네 하고 이거는 일단은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본 다음에 돌아보니 그랬네. 그등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그랬네를 얼마나 민감하게 바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알아차리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변증법적 치료라는 게 변화를 시도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수용을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 이게 되게 역설적인 변증법적 치료잖아요. 수용을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 수용을 안 하려고 무진해를 쓰면서 떨쳐내려고 하니까 우울과 불안과 자기 비난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더라. 잖아요.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를 돌아보니 또 그랬네. 알아차림이 빨라지고 알아차림이 빨라지면서 이전에 반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던 행동에 대한 아니면 관계에 대한 멈춤이 가능해지는 거.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적 작동 모델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를 해도 그리고 끊임없이 영성적인 추구를 하더라도 이 몸에 밴 것들을 벗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걔네들은 다시 살아나더라.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난 걸 얼마나 알아차리고 그것이 내 거라는 모습을 보고 항상 이거는 리트로스펙티브 또 나타난 걸 보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보니 또 그랬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우리가 한번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압도당해서 바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최적의 만족과 최적의 좌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좌절도 우리는 어차피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 누구도 기계처럼 정확한 사람은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욕구를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좌절이 있어.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좌절이냐? 그리고, 어, 친밀감과 자기 정의에서 크게 외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걸 우리가 적절한 좌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적절한 만족은 뭐냐? 중독 환자들이 추구하는 거는 전능성이에요. 내가 외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공허해, 내가 우울해. 그러면 술 마시면 싹 없어져. 이거가 전능성이에요. 마법적인. 그거는 적절한 만족이 아니에요. 마치 한 큐에 해결되는 만족 같은 거야. 자기중심적인 전능성. 아이들이 뭔가가 자기가 과대 전능한 것 같은 유아적인, 유아적인 시도죠. 그래서 그런 유아적인 시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 그런 즉각적인 만족이 지속이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가 아니잖아요.
술이 깨고 나면 자기 비난이 더 커지고 자기 수치감이 더 커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n attempt at self-repair that fails. 실패할 수밖에 없는 fail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수선 시도다. 자기 복구 시도다. 우리가 수선집 가서 고치잖아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선이야, 이거는. 음. 그래서 이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이제 제가 요가 클래스에서 그 가끔 하루는 되게 세게 굴려요. 아주 머슬이 아프게 세게 굴리고, 그 다음번 회계에는 당근을 주셔. 이제 폼 롤러 같은 걸로 마사지하고, 이렇게 뒹굴뒹굴 스트레치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요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사지도 좋다.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이완시켜 주니까 마사지도 좋지만 그 마사지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머슬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변화를 일으켜야 유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도 이렇게 전능적인, 즉각적인, 충동적인 만족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만족, 지연될 수 있는 만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니컷에서 얘기할 때도 퍼펙트 엄마면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뉴로틱하게 신경증적인 아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퍼펙트가 아닌데 항상 퍼펙트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늘 자기 실패감, 옵젝트에서 2%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굿이너프한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굿이너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드이너프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얘기랑 마찬가지로 옵티멀 프러스트레이션과 옵티멀 세티스팩션 같은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적절한 만족, 적절한 좌절. 그래서 우리가 굿이너프한 사람이 되면 배드이너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최적의 만족 이런 것들을 비슷하다. 그리고 반드시 단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가 여기서 항상 절주와 단주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절주와 단주를 비교하고 있는데 절주라는 것 자체가 절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진단명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절주라는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절주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단주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입은,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개입은 우리가 이제까지 프랙티스 해온 정신 분석적인, 그거 중립을 지키고 익명성을 지키고 절제를 하고, 이런 식의 상담적인 개입은 아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베이스를 다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접근을 하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그렇게 중립적이고 절제와 익명성이 아니라 정서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자발적이고 생생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통제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셀프 컨트롤 한다는 것이 바로 전능적인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생생하고 자발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챕터의
집단 상담이 이 중독에게 되게 유익하다, 개인 상담보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분들은 굉장한 역전일을 일으키시는 분들이잖아요. 애착 외상으로 손상되고 결핍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력감, 적개심,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뿜어내지기 시작하면 이 상담자 한 사람한테 뿜어질 때는 감당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집단일 경우에는 그게 분산이 되는 거죠. 전이가 분산이 돼서 역전이적인 그런 반응이 희석돼서 반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은 숫자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1대1 상담이고 사람이 많은 상담이다. 그리고 1대1은 조금 비싸고 집단이 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집단만이 갖고 있는 치료적인 변이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렬한 전이와 역전이 저항에 교착될 경우를 많이 희석해주고, 그리고 본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보편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동일시와 모방을 통해서 고쳐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개방적이지 못하면서 홀로 고민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개방하는 걸 보고 모델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집단만 갖고 있는 치료적인 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AA라는 그룹으로 진행되는 그런 치료가 알코올릭의 가장 선호되는 치료 유형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얄롬의 번역본들이 되게 많아요. 얄롬이 그 집단 상담에 굉장히 거의 1인자잖아요. 근데 그분 책 중에서 쇼펜하우어의 뭐 어쩌고가 있어. 쇼펜하우어의 뭐 어쩌고가 있는데 한 되게 현학적인 분이 뭐 니체를 운운해 가면서 굉장히 그 집단을 힘들게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집단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가를 거의 뭐 뭐라 그럴까 다큐에 가까운 소설처럼 아주 재밌게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얄롬에 대한 것도 요번 챕터에 많이 나오니까 그 얄롬의 치료적 요인에 대한 것들을 몇 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얄롬이, 이건 집단인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내가 나만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되게 보편성이 있구나. 보편성에 대한 그 치료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코드 월드를 하나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불편할 때 양쪽에 있는 고무줄을 바꿔 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옐로우 카드처럼 스탑 사인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잠깐 포즈를 갖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나누는 정보 전달에 치료적인 변인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타주의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지고 위안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타주의적인 요소들이 자동적으로 집단에는 있더라. 그 네 번째 요소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뭐 이런 어떤 그룹 속에서 구역 예배든지 뭐 이렇게 이런 그룹 속에서 내 초기 가족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때로 집단 리더한테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어떤 부모에 대한 전이가 투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 있는 집단원들의 어떤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원가족에서 갖고 있던 역동들이 이 집단 속에서 다시 재현이 되면서
자기에 대한 성격 형성에 대한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것도 하나의 치료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회화 기술, 소셜 스킬이 발달한다, 소셜 테크닉이 발달한다, 소셜라이징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 상담하고 달리 여러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1대1로 있을 때 느끼는 압박보다는 여러 사람들에 숨어 있으면서 긴장감이나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집단이 주는 사회화 기술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일시, 모방행동,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대인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집단 응집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도 라포가 형성돼야 된다. 또 다른 말로 치료적인 동맹이 형성돼야 된다. 사실 그것이 치료적인 변인의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되고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고 교정적인 관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치료 동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비슷한 치료적인 동맹을 집단의 응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단의 응집력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뭔가가 카타르시스, 정화도 일어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들은 굉장히 실존적인 요인들이 있다. 우리들이 때로는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얘기로 하지만 밑바탕엔 실존적인 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들, 뜻하지 않는 어떤 죽음, 이별, 사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실존적인 요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존적으로 아주 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중에서도 우리가 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얘기, 문화만큼 무의식적인 게 없죠. 문화만큼 무의식적인 게 없어요. 두 문화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나와 너가 만났을 때도 완전히 문화적인 충돌인데 플러스 서양, 동양이 만났을 때 더 문화적인 충돌이고 수많은 문화적인 충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은퇴했다가 은퇴하고 한국에서 잠깐 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 너무 재미있고 유혹적인 지옥이고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삶이 아침이 이르잖아요. 아침이 이르니까 뭐 아침에 이른 아침을 먹으러 뭐 가기도 하고 토요일 뭐 일요일 뭐 주중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녁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심플한 라이프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 문화는 별로 없죠. 뭐 요새 브런치 문화가 좀 생기긴 했지만 없지만 밤이 불야성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유혹적인 지옥이다. 그리고 실제로 유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문화를 무시하고서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심리 내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경제, 문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담 안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얄롬의 치료적인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면 요새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요. 얄롬의 치료적인 요인,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음, 여기서 이제 이 중독이라는 거하고 영성을 연결을 하셨는데, 나는 알코올 중독자 강혜정입니다. 이런 거는 나는 I am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외현화시킨 거예요. 그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는 내 존재 전체에 대한 드러냄이고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DSM-4에서 다축 진단을 할 때, 일축 진단에서는 진단명을 얘기하잖아요. 뭐 우울증, 뭐 범불안 장애, 뭐 조현병 이런 식으로 진단명을 해요. 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스테이트예요. 나의 상황. 낫기도 해.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야. 병은 낫기도 해요. 두 번째에서는 이 축에서는 방어기제나 성격장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트래시예요. 어떤 특성이에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챕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성격장애,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하고 많이 유사하다.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성격하고 관계없이, 어떤 성격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뭐, 낫기도 하고 이래요. 그거는 스테이트죠. 감기가 걸린 상태였다가 아닌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성격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유지되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이게 내 문제다.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병이 들어온 거다. 외현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영성적인 접근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듣고 기억하라. 상담에서 기억하라가 중요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내가 이런 걸 깨닫게 됐다.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 기억난 게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경험의 안에는 있지만 내 사고에 의식되지 않은 거를 볼라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사고되지 않은 암. 그렇죠. 사고되지 않은 암이라고 그랬죠. 내 몸은 알아요. 내 몸은 아는데 나는 기억해서 그거를 나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나랑은 파편화돼 있어. 저 기억 너머에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들어와서 내 이야기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거는 내 몸의 경험은 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이야기로 통합해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사고되지 않은 암. 네. 이게 볼라스가 한 얘기고, 대상의 그림자 그런 책을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얘기고, 사고되지 않은 암, unknown thought.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고, 내가 사고해내지 못하는 unknown 것들이 다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게 기억이 되고 사고가 되면서 나를 통합하는 나로 만들어내요. 이 사고되지 않은 알미 왠지 모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적 자동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사고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걸로 수용이 되고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사용을 당해. 내가 조종을 당해. 나도 모르는 무언가에 의해서.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unknown thought인 거죠. 그것들을 알아가고,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사고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액팅 아웃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화가 나는 거는 이마저마해서 이러는 걸 거야라고 내가 알면은 액팅 아웃이 줄어들죠. 근데 뭔지 모르면서 그냥 액팅 아웃을 해버려요. 기억되고 사고되고 내 걸로 통합이 되면 나는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기억되지 않고 사고되지 않은 unknown thought는 표출이 돼요. 분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라 하는 거하고 표출을 해라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표출하고 분출하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동 반복이다. 자동 반복이다. 반복 강박이다. 이런 것들이 다 전이잖아요. 내 이전의 경험들을 마치 현재처럼 지금 하고 있는 자동적인 반복이 전이에요, 전이. 반복 강박이 전인데, 이 전이라는 거는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기억되면 내가 통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듣고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듣고 기억하라. 내가 듣고 기억했듯이 너희도 듣고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 패튼이 이제 목회 상담자고 목회 신학자인데 그분은 목회 상담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내가 그렇듯이 그분이 그랬듯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듣고 기억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성찬식이나 이런 것도 먹고 마시고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기억해서 이거를 행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서 그것을 행하라. 이러는 거기 때문에 듣고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치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unknown thought들이 사고되기 시작해야 비로소 자기 이야기가 가능해요. 모든 게 억압되고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발달이 정지된 사람. 여기 또 요번에 신체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신체화가 감정 표현 불능증인 경우 신체화로 나타난다라는 게 요번 교과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감정 표현을 하거나 그것이 언어와 은유, 언어라는 상징 언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몸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신체화라는 것이 그만큼 많이 억압돼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기 대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282쪽을 보면요. 각주 34번에 자기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이란 용어는 다른 사람들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이상화하고 근사성을 갖기를 요구하는 자기의 필요성에 반응하며 네, 이게 뭐예요? 세 가지예요, 지금. 음, 거울처럼 비춰주고, 미러링 해주는 거. 두 번째,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되어주는 거. 그 다음에 근사성, 트윈십. 요런 기능을 해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러링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포부를 심어주는 거죠. 와우, 우리 정일이 최고. 그러면 나는 자존감 있는 포부를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잖아요. 미러링 해주는 게. 아, 정일이 최고. 이러는 게 미러링이죠. 그 다음에 이상화, 아이디얼라이징 하는 거는,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제 제가 많이 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뭐, 나는 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는 엄마처럼 돼야지? 나는 뭐,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뭐가 돼야지? 뭐 이런 어떤 이상과 가치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 그 다음에는 나는 상담 심리학 박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논문도 안 쓰고 종합시험도 안 보고 콜수업도 안 끝내고 공부도 안 해. 그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게 되고 싶어? 그러면 미러링과 아이디얼라이징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킬. 자격증이 있든가 공부를 하던가 뭔가 이렇게 내가 뭐를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트윈십이에요. 뭔가를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
미러링, 아이디얼라이징, 트윈십의 기둥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자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는 되고 싶어. 근데 뭐는 되고 싶은데 사실 자기에 대한 자존감도 낮고 포부도 별로 없어. 그리고 별로 해내지도 못해. 공부도 안 하고, 가지도 안 하고, 뭐 책도 안 읽고, 뭐 시험도 안 보고, 논문도 안 써. 근데 뭐가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를 구성하려면 자기라는 건물을 구성하려면 기둥이 세 개가 있어야지 건물이 구조적으로 건물이 쓰는데 미러링 빌 기둥 하나, 아이디얼라이징 기둥 하나, 트윈십 기둥 하나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을 심어줄 수 있는, 내면화 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자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대상은 우리가 자기라는 셀프도 아니고, 대상이라는 오브젝트도 아니고, 그냥 하나로 붙여서 셀프 오브젝트예요. 셀프를 컨스트럭션, 건설해주는, 구조화하는, 구성해주는, 컨스트럭션 해주는 오브젝트인데 이게 어떤 오브젝트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둥을 내면화시켜주는 기능이에요. 펑션.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성장 발달할 때 우리가 초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정서적 산소로서 이 펑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든가 아니면 이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단절이 된다든가 뭐 등등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로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이 자기 심리학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결핍이다. I am이라는 거야. 나의 존재적인 결핍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라는 컨스트럭션, 자기라는 게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이런 자기 대상의 기능이 필요하는데 그게 없을 때 위안과 위로를 받는 마법적인 걸로 중독이 되더라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심리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심리학이라는 거는 결핍의 심리학이잖아요. 디피sit. 자기 자체가 컨스트럭트가 결핍돼서 안 된다. 결핍의 심리학이 자기 심리학이죠. 고전적인 심리학은 갈등의 심리학이잖아요. 이고와 슈퍼이고가 갈등한다. 갈등의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자체가 결핍돼 있다. 그래서 자기 대상의 어떤 경험이 실패했다. 자기 대상 경험이 뭐예요? 공감이잖아요. 이 미러링, 아이디얼라이징, 트윈십 이런 게 다 공감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감의 실패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 이론에서 얘기할 땐 전부 다 애착 외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자기 심리학으로 얘기할 때는 자기의 결핍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자기 대상이라는 거 그것이고, 그 다음에 마저 읽어보세요. 그런 역할을 실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칭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다른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펑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인이란 독립된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대상이다. 그래서 독립된 대상은 우리가 옵젝트잖아요. 근데 이건 옵젝트가 아니라 셀프 옵젝트, 붙어 있는 셀프 옵젝트, 자기 대상. 요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 그거를 셀프 옵젝트. 옵젝트는 독립된 대상. 이거는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기능을 하는 것.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대상이란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감싸주고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네, 보아야 할지도 하나의 모른다. 기능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애적인 병리를 가진 사람, 우리가 자기 심리학에선 자기애를 병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본래는 건강한 자기애잖아요. 자기애라는 게. 그런데 자기애적 병리를 가졌다라는 거는 이 자기애가 충분히 만족이 되지 못했을 때 자기애적 병리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능이 결핍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뭐 대상으로서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결핍된 어떤 기능을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애의 키워드는 뭐냐면 착취라는 게 다 자기애의 키워드예요. 착취. exploitive하다. 착취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다 나의 도구로 이용한다. 나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 전부 다 이용 가치가 있는 거,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만 필요해. 자기애적인 덕리에서는. 왜냐하면 이 기능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들은 공감에 실패한 사람들은 뭐예요? 공감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할 줄을 몰라요. 공감에 실패했기 때문에 공감할 줄 모르고 관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냥 나의 결핍만 채워주는 기능만 하면 돼. 그래서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해. 이용 가치가 없으면 무시해. 모멸해.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감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를 할 줄을 몰라. 나한테 필요한 기능만 하면 돼. 그래서 자기애적인 거의 특징은 exploitive하다. 착취적이다. 착취라는 게 뭐 노예를 착취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 자기애의 키워드예요. 코엇은 성장해가면서 자기 대상에 대한 요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며 신체적 생존을 위해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서적 생존을 위해 우리 주위에서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네.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자기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는 선생님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나는 누군가에게 감작강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나는 누군가에게 변형적 대상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변형적 대상이 뭐냐면 자기의 결핍을 채워주는 변모, 변모시켜줄 수 있는 대상인 거니까 셀프 오브젝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옵젝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셀프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프 옵젝트라는 게 옵젝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을 할 때 내적 자기표상, 내적 자기표상 혹은 내적 대상표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적 대상표상이 나를 안달나게 줄 듯 말 듯하는 리비디널 옵젝트일 수도 있고 나를 맨날 거절하고 학대하고 방임하는 엔티 리비디널 옵젝트일 수 있는 그런 내적 표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대상 표상이라 그러면 거기도 대상이라는 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밖에 있는 누군가를 얘기하는 줄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내적 대상 표상은 나예요, 그게 나. 이미 내 거예요, 이미 내 거. 그래서 내적 자기 표상, 내적 대상 표상, 그 둘을 연결하는 어쩜 뭐 자기 블레임, 무시, 모멸,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적 자기 표상, 내적 대상 표상, 그거를 연결하는 정서, 요게 바로 다 나예요. 근데 내적 대상 표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헷갈려갖고 밖에 있는 누군가인 줄 알아, 자꾸. 그래서 밖에 있는 누군가와 해결되면 뭐가 되는 줄 아는 게 내적 대상 표상이라는 대상에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셀프 오브젝트도 자기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뭔가 외부적인 대상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성해주는 심리적인 산소인 어떤 펑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뭐
조금 더 나누실 게 있다거나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교수님. 네네. 어,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응,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서. 응, 응, 그러니까, 어, 이게 왜 자기 대상이 펑션만인 응.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형성이 되려면 분명히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상이 필요한 건데, 그 대상은 일단 그것은 외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외부 실제 대상인데, 네. 그 외부 대상이 있어야 자기가 만들어지는 형성이 되는 건데, 응. 그 외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여튼 세 가지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뭐 하여튼 응집적 자기가 돼서 되는 건데 그게 왜 자기 대상이 외부 기능만 가져왔다고 말하는지 그게 아주 충분히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어, 아까 제가 대상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가 뭐냐면 이미 만약에 선생님 안에 뭐 폭군 아버지, 알코올릭 아버지, 식구들을 버려버린 아버지, 뭐 이런 내적 대상 표상이 있다고 쳐봐요. 아버지의 내적 대상 표상. 옵젝트 리프레젠테이션. 내적 대상 표상이 있다고 그래요. 내적 대상 표상이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 밖에 있는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대상이라서. 근데 그 내적 대상 표상은 이미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때로는, 때로는 누구한테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어 했는데 내 안에 그런 대상 표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게 나잖아요. 나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한테 좀 나한테 뭐 힘이 약간 딸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나하고 을관계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폭군적인, 강압적인, 독재적인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게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나예요, 나. 대상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음, 그런 대상 표상이 이미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셀프 오브젝트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러링 해준 거, 트윈십 해준 거, 아이디얼라이징 해준 게 나예요, 나. 음,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오늘도 결국 아버지 욕만 하다 가네요. 라든가 오늘도 결국 엄마 욕만 하고 가네요. 그러든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버지 얘기를 하고 간다고 하는 한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한 얘기가 내 얘기였네요. 이러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상이라는 말에 지금 갇혀버리면 어려워요. 갸우뚱 어렵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끄덕끄덕을 굉장히 강렬하게 하셨어요. 뭔가 좀 설명을 해보세요. 나의 내담자 경험이나 나의 경험이나 뭐 등등. 음. 바이폴라가 있어서 좀 이제 양극성 기억장애. 심각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아는 기능이다. 음, 그러니까 네가 내 거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상담을 오래 했는데 되게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때, 내 목소리가 자기 속에서 들린대요. 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멈춘다. 음,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아니지만 이 사람 안에 이미 그 기능이 장착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니까 나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에서 얘기한 게 자기 속에 그 그림이 돼서 이제 자기 기능으로 된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자기가 되는 과정에서 내 목소리가 들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면화의 3단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보세요. 뇌사 함입 네, 뇌사 동일시되는 거죠. 맞아요. 함입 뇌사. 맞아요. 수제자. 네,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면화.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함입 그렇죠. 함입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뇌사 네, 지금, 그 다음에, 동일시하는. 네, 동일시.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어느 단계예요? 함입. 내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다. 네, 함입인가요, 교수님? 내사예요. 내사가인가요? 함입은, 함입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함입은 머리로는 알아들어도 마음으로는 모를 수도 있고, 지적으로는 알아도 이게 뭔가가 나의 경험상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 책에서 이러더라, 라든가. 선생님들이 이제 저랑 클래스를 오래 하다가, 그분들이 뭐 박사도 다 따시고, 나중에 연락이 와서 슈퍼비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이분들하고 페이퍼도 쓰고, 얘기도 하고 다 알았는데, 실제 임상적인 적용이 안 돼요, 전혀. 이건 뭐예요? 그냥 함입 상태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 나한테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함입 상태. 인코퍼레이션. 꿀떡 삼켰어, 하여튼. 외워서 쓰기도 하고 막 페이퍼도 쓰고 시험도 보고 A 플러스 받고 다 했어. 인코퍼레이션. 내사는 일단 들어왔는데 아직 내 걸로 다 분해가 돼서 내 걸로 동일시가 된 건 아니고 아직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고 떠올려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엄마 세드 노노노노노노 하면서 막 해. 그러니까 뭔가가 떠오르긴 떠올라. 그래서 아직 내 거는 안 됐어. 아, 이건 하지 말라 그랬지. 내사, 인트로젝션. 그런데 일단 이분이 다 그것을 소화흡수해서 프로세스 내 안에서 다 해갖고 이제 선생님 떠올릴 것도 없이 내가 그냥 해. 그거는 나야,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코프라는 거는 유체잖아요. 그냥 꿀떡 들어왔다. 뭐 그 정도. 안으로, 몸 안으로 그냥 들어왔다 정도예요. 안으로 쐈다. 인트로젝션. 그 다음에는 아이디, 내 거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거가 될 때까지가 내면화 과정이에요. 내 거가 돼야 이제 뭐 이러라고 그랬지, 저러라고 그랬지, 저렇게 살라고 그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생생하게 의미 있게 생동감 넘치게 내 삶을 사는 게 그게 아이디예요.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산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사 수준까지만 가도 잘하는 거야. 아이디로 살게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옛짝이 옛타자, 옛짝이 새타자, 새짝이 새타자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속속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누군가를 떠오르지 않아도 그게 내 삶이 된다면 그게 아이디예요. 그게 아이디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양육자나 이제 주 양육자나 그런 분한테 이제 이게 함임돼서 동일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 진짜 본질 있잖아요. 나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백지 상태가 아닌 나. 그런 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입, 내사, 동일시한 거를 분리해서 내가 내 안에서 분리시키면은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냉혹한 엄마가 있어요. 제 안에는. 근데 저는 알고 보니까 저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냉혹한 거는 엄마한테 들어왔다고 내가 치지만 내가 냉혹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본질은 저는 따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래 타고난 내 본질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거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변화를 한다고 그럴 때는 최적의 좌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 어, 뭔가가 내 안에서 좌절감을 느낄 때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가 다 의존의 대상이 있어서 다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컴퓨터를 못한다. 그래서 딸 있을 때 다 해결을 받는다. 근데 때로 딸이 엄마 나도 컴퓨터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오랜 시간 걸려서 하는 거야. 이제 엄마가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낑낑거리면서 뭐 뒤져서 뭔가를 해. 낑낑거려서 뒤져서 하면서 이제껏 딸이 하던 기능을 내가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좌절이 있을 때는 외부에서 내 대신 해주던 것들에서 현실감이 생기면서 외부가 하던 기능을 내가 해내는 거. 근데 외부의 기능이 그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형적 내면화,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는데 변형적인 내면화가 일어나면서 현실감이 생기면서 내 기능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구축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좌절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선생님 이야기대로 내가 외부에서 주어진 기능대로 내 건 줄 알고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면서 뭔가 좌절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획득해 나가는 거? 그게 변형적 내재화예요. 변형적 내면화. 그래서 자기 심리학에서 나오는 적절한 좌절과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서 늘 우리는 자기를 구성해 나가는 게 자기 심리학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절한 좌절이 있을 경우 내가 내 새로운 기능을 내가 획득하면서 변형적인 내면화를 통해서 자기를 새로 구성을 해 나가는데 외상적인 좌절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이 변형적 내면화하기가 참 어렵겠죠. 외상적인 좌절을 받았을 때는 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일상적 자질인 거는 비난으로 이제 그거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네. 그런 걸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난까지 변형을 우리가, 비난은 우리가 그대로 감당할 만한 좌절이 생기면 에이씨, 내가 하고 말어 하면서 뭔가를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기능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냥 감당할 만한 좌절이 아니라 성격이 파탄되거나 신체가 와해되거나 뭐 아주 중병에 걸려버리거나 이럴 때는 살아나기가 너무 버겁죠. 그러려면 전문적인 도움을 많이 받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예. 교수님 그 말씀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에서의 그런 그 내용을 좀 접목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게 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함입이라는 게 부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 사람에는 예수님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떠오르면서 그것을 사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면은 동일시라면은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그 모습으로
보면은 그게 조금 이해가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질문을 좀 제가 조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적절한 좌절이라는 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부인했잖아요. 그 세 번 그 닭을 이렇게 울리기 전까지 그러면서 그 좌절 가운데서 다시 그 예수님을 뭐 그 부활 이후에 목소리 듣고 만나고 그런 부분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접목시켜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무리가 없게 들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속한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다 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럴 때는 함입이죠. 근데 함입인데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함입인데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신 뭐 베드로의 이야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여하튼 그 수많은 실망스러운 행동 속에서도 그것들을 내치지 않고 품고 가시잖아요. 나중에까지 품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내치지 않았으니까 이제 적절한 좌절인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냥 보통은 무서워서 숨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게 자기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자기가 자기도 같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한 제자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미 이제 동일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시가 된다라는 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는 말을 해요. 내사로 얘기는 해. 무엇에 대해서. 그분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이디. 내가 그렇게 돼서 이 삶으로 증거하는 거는 안 되죠, 잘. 음. 내 삶으로 증거해야 동일시가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제가 하는 것도 다 말이잖아요. 네. 말로는 다 하는데, 내가 그 삶에서 진짜 I am의 변화가 있는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는지, 변모가 됐는지,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같은 페이지 이미 본 김에 282쪽, 우리가, 거기 있는 각주들이 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32번, 각주 32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코어사우의 새로운 세대의 자기 심리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세밀화하고 확장했다. 예, 울프는 세밀화하고 확장하는 게 정신 분석이 계속 지금 세밀화되고 확장되고 있어요. 계속 언고잉 프로세스. 네, 그 다음에, 울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자기 대상 전이의 개념을 세웠다. 하나는 반대자적 자기 대상 전이라는 개념으로 환자가 분석가를 어느 정도 반대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지지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경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반대해야 하는 환자의 필요성을 분석가가 받아들임으로써 환자의 자기에 대하여 자율성을 격려하는 존재로 분석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네, 반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전이죠. 네, 반대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자기 대상 전이는 반사 전이와 관련이 있지만 극복을 하려는 내적 동기와의 관계 때문에 독자적인 이름을 가질 만큼 분명히 다르다. 효율성 자기 대상 전이는 환자가 분석가의 내부에 환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자기 대상 행동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허락하는 존재로 분석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용한 것이 역동정신의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 한번 읽어보세요. 역동정신의학은 가바드 책을 이정태 등이 번역한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정신과 전공의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으며 교과서처럼 공부하는 영향력 있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물, 생물 정신, 생물
생물 바이오 정신의학이 사이키아트리. 네.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정신역동학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고 다양하게 피력하고 있다. 네. 이 가바드의 역동정신의학이 지금 꽤 두껍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물정신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신경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전기적인, 약물 뭐 이런 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정신과 의사인데. 근데 이분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읽다가 모르면 넘어가시고 나머지의 역동적인 설명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공황장애다 그러면 그것들이 발달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뭐 어떤 양육 환경에서 어떤 식의 핵심 감정이 어떻게 뭐 억압되고 분출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고 뭐 이런 역동적인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담자로서 일하는 한은 이거를 교과서를 꼭 옆에 갖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뭐 아까도 뭐 양극성장애도 얘기하고 이랬지만 뭔가가 내담자가 어떤 진단명을 갖고 오거나 그와 유사한 경향성을 지니거나 이럴 때 이제 가바드 책을 뒤져보면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바이오한 면들은 우리가 봐도 잘 들어도 잘 몰라요. 무슨 화학적인 무슨 무슨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역동적인 설명들을 보면 그분을 이해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역동정신의학하고 장기 역동정신 치료의 이해라는 게 둘 다 가바드 책이에요. 근데 장기 역동정신 치료의 이해는 되게 얇은 책이고, 이 역동정신의학의 앞에 챕터 1, 2, 3 정도? 1, 2 정도를 요약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역동정신 치료의 뭐, 이론과 실제 뭐, 기본을 가르친다면, 장기 역동정신 치료 가바드 책을 쓰는데, 그 가바드 책이 지금 역동정신의학의 챕터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들이고, 그거를 꼭, 어,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상담할 때마다 사전처럼 이렇게 뒤져보시면 내가 1년 차에 상담할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부분하고 횟수가 다르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책을 옆에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주 33번. 객관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예, 단순히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객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상담하는 내담자는 나하고 분리된 객관이고 나는 주관적으로 저 사람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객관체와 객체와 객체가 만났다라는 거는 모더니즘의 실증주의 관점이에요. 인제는 객관과 객관이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주체, 상담실 안에는 두 주체가 있다. 근데 두 주체는 서로를 만들어가는 상호 주체다. 이런 개념이 요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객관적으로 안다라는 말 자체가 하늘 아래 객관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랑 나랑 마주하고 있을 때는 너와 내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이 있을 뿐이지 객관이라는 건 없어요.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은 저래.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상호 주관적이다라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단순히 방 안에서 무역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호 주관성의 상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정리된 마음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코웃이 버리려고 했던 상호작용적 맥락주의를 주장했다. 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 섬은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나와 너, 나와 그것 관계처럼 우리는 항상 상호 주관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나하고 너를 바라볼 때 나는 다른 나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늘 아래 객관은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독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빠서 못 읽고
지금 혹시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경우라도 기회 있으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상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200쪽을 한번 볼게요. 200쪽을 보면, 거기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스피노자도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하기 약 200년 전에 강력한 감정만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좌뇌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논리, 사고, 이성, 합리성,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감정이고 열정이고 그리고 논리가 당해내지를 못하는데 그 열정을 방향을 제대로 하려면 논리와 이성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휴먼 번디지, 인간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교회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열정이, 교회는 뭐 다 주인이잖아. 근데 열정적인 사람은 막 모든 합리화 논리를 잃어버리고 굉장한 신앙인인가 헌신과 희생으로 뭉친 것 같이 자기도 기만하고 사람들도 기만하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논리와 이성이 또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인간의 굴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감정을 또 그 열정을 이기려면 그거보다 더 큰 열정이야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성과 논리, 실증주의, 객관성, 과학주의 뭐 우리가 과학주의에 가는 게 여러 가지 검사들도 일종의 과학주의에 조금 속하는 거죠. 수치화시키고 무슨 유형, 무슨 유형, 무슨 유형 하면서 막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범주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감정과 이성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애착 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가 논리론 쪽에 있다가 몸, 마음, 뇌의 통합적인 어, 소외된 정서, 몸 이런 것들을 다시 통합적으로 회복하는 균형을 이루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 네가티브 케이퍼빌리티가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인데,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방향을 제시하고 뭔가 제안, 조언, 설명 뭐 등등 해야만 될 것 같은 조급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잡이가 네가티브 케이퍼빌리티인데 네가티브 할 수 있는 것, 음성적으로, 음각으로 빠져줄 수 있는 것, 배경으로 빠져줄 수 있는 그 밑에 확신은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그분은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참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결국은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 것이다라는 나한테 확신이 있으면 그게 없으니까 망가질까 봐 실패할까 봐 조급해서 내가 나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드러나실 것이다.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얘는 선하게 잘 될 것이다. 자기가 자기 길을 자기가 해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자꾸 믿어주면 네가티브 케이퍼빌리티죠, 그게. 근데 이번 챕터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 다 능력이야. 케이퍼빌리티. 다 케이퍼빌리티. 우리가 근데 케이퍼빌리티가 그냥은 안 돼요. 그죠? 그냥은 안 돼. 이미 아까 우리가 I am 뭔가가 결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키스를 하라 그래. 여기서 키스를 하라 그러잖아요. 키스. 키스를 하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Keep it
simple, stupid. 단순 무식하게 해라. 단순 무식하게 해라. 예. 키스. Keep it simple, stupid. 라고 얘기해. 단순 무식하게 해라.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라. 그냥 끊어라. 그냥 단순 무식하게 끊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just do it 그거 나이키 로고잖아요. 뭐라 그러죠? 뭔데? 여기서도 중독에서도 그냥 keep it simple, stupid. 단순 무식하게 그냥 단주해라. 말은 되게 단순 무식하죠. 근데 얼마나 이게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절주로 하면은 골치 아픈 거잖아요. 절주를 하면 계속 뭔가가 뭐라 그래요? 뭐, 썸을 타야 된다라나? 술하고? 막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끊어라.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해라. Just do i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될 것이야.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해버리는 거. 잔소리? 단순 무식하게 끊어. 뭐 이런 거. 뭐든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내면화라는 것은 결국은 내면화에서 그냥 마지막 스테이지에 동일시가 되려면 그것이 결국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는 keep it simple stupid. 그냥 내 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아니면 코칭, 뭐 설교자, 뭐 이런 거는 뭐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내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eep it simple, stupid. 그냥 그렇게 해라. 실천해라. 그냥 just do it. 이게 여기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어로 들리더라고요. 재밌잖아요. keep it simple, stupid. 단순 무식하게 해라. 음.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중독, 중독은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상담식으로 중독자가 오는 경우에는 교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저는 이 클래스가 사실은 중독 클래스는 아니에요. 네. 중독 클래스는 아니고 애착 장애로서의 드러난 많은 증후군을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클래스고 실제로 중독 상담은 특수 상담이에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상담이죠. 그렇지만 이 중독이라는 개념을 실제 단순하게 중독자에 대한 상담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중독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 분야에 대한 특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착 장애로서 나타나는 중독적인 특성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저가 할 수 있는 어차피, 영역은 아니에요. 어차피 중독자가 그 단주가 되고, 그래서 하도 진짜 교수님 그 뒤에는 그러면 교수님 제가 같은 도와줄 수 상담을 있죠.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음. 어, 그렇지 않은 그 전 단계, 뭐, 금단 현상이나 뭐랑 이런 걸 다 서포티브하게 같이 있어줘야 하는 그 단계는 저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 아니, 제가 음, 중독센터에서 일했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맞아요. 스폰서도 있어야 되고, 지원 그룹 따로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 그룹 따로 있어야 되고, 교육 그룹 따로 있어야 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중독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으면, 교회에서 우리는 집단이 많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정서 조절하는 강의를 하고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독에 대한, 중독센터에서 꼭 하는 게 중독에 대한 교육과 재발에 대한 교육과 회복에 대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독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서 좀 그 적극적으로 이런 그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정서를 집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애착이 평생 간다면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독 특수 상담은 훈련도 받지 않았고 나한테 적절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중독 예방일 수가 있잖아요. 애착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정서 조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안정감과 위로와 뭐 이런 자기 대상 기능들이 그 손상된 애착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런 교육들이 좀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204쪽을 한번 볼게요. 어, 역주, 각주 14번. 역주네요. 각주가 아니라 역주. 역주 14번을 누가 읽어볼까요? 클라인 학파인 비오는 세상에 압도당한 유아는 경험을 수용, 흡수, 변형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이를 컨테인먼트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네. 비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분석 학자고, 비온 학파가 있고, 이건 이제 후기 클라인 학파인데, 이분이 이분의 단어를 하나로 얘기한다 그러면 담아주기, 담아주기이죠. 담아주기. 컨테이닝 혹은 컨테인먼트 담아주기인데 어떤 담아주기냐면 유아가 압도당한 유아. 그러니까 뭐 죽음의 공포, 뭐 무슨 뭐 멸절의 공포, 뭐 해체의 공포 등등 뭔가가 압도당한 유아가 그 경험을 수용하고 흡수해서 변형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 음.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담아주는 거죠. 그거를 담아줘서 압도당하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걸로 다시 돌려줘서 그렇게 아이의 발달을 연속성을 갖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비혼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비혼에 관한 기한 입문서가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다. 월프레드 비혼 입문. 비혼의 번역 이론은 많이 돼 어렵다고 있어요. 비혼에 대한 책이. 네. 비혼의 이론은 어렵다고 알려졌으나 이 책에서는 아주 쉽게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다. 뉴욕주 공인 정신분석가인 김성호 박사는 정신분석이 치료를 넘어서 깨우침의 기림을 제시하는 비유는 융보다 더 동양을 이해한 동양에서 태어난 서양 분석가이다. 네. 글로벌 거기서 뭐, 이국적인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요번 챕터에 나오는데, 굉장히 뭐, 알아차리기, 담아주기, 뭐, 마음 챙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애착이라는 것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고, 굉장히 영성적이고,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 수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종교적이고 영성적이다. 종교적이라는 거는 좀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즈드 된 얘기고 영성적이다 이런 얘기고 비혼 자체가 인도에서 6살인가 뭐 8살인가까지 크고 그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가 많이 있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영성적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상담 이론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 비온의 책들을 접하면 진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그 영성으로 인도받는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글로벌 시대에 동양과 서양을 소화한 정신문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정신병 속에서도 병들지 않은 마음을 찾아내려는 비혼의 통찰은 정신분석의 길이, 수행의 길임을 숙연하게 초대해 준다고 소개되고 있다. 일독을 네, 권하고 싶다. 네, 네. 그래서 비온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7쪽에 역주 28번 한 번만 더. 257쪽이요. 네, 역주 역주 28. 28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쓰여 쉬운 개념 같지만 의외로 복잡한 개념이어서 확실히 이해해 두어야 유용하다. 기본적으로 임상적 개념이다. 또한 애착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지금 이게 지금 클라이, 투사적 동일시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네네. 클라인은 개인의 심리적 과정으로 투사적 동일시를 설명했지만, 비혼을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은 개인 심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류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네, 연구자, 아까 자기 심리학도 계속 정교화되고 확장되고 개념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클라인이 처음에 얘기한 투사적 동일시는 개인 내적인 환상의 얘기였어요. 이 영화가, 어, 배고플 때, 빵빵한 젖가슴이 풍부한 젖가슴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와 어떤 공격성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내가 배고픈 건데 사실은 빵빵한 젖가슴이 나한테 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나는 자기의 멸절 공포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바깥 젖가슴에다가 투사를 하고 그거를 나쁜 대상으로 투사적 동일시를 한 다음에 나쁘니까 내가 다 비워버려야 돼, 파먹어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이런 개인 내적인 방어 기능으로서 얘기한 게 투사적 동일시였어요. 근데 그게 개인 내적인 환상이고 실제 대상도 아니고 환상으로 얘기한 건데 비혼으로 넘어가면서 그것들이 아이의 그런 멸절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담아줘서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돌려주는 이런 과정을 투사적 동일시로 설명한 게 비혼이에요. 담아주기 개념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제 개념이 클라인일 때는 한 사람 심리학이었죠. 내 내면의 네네. 환상 속에서 오고 가는 얘기였어요. 실제적인 대상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비혼으로 넘어가면서 투사적 동일시가 실제 대상이 담아주고 돌려주고 이런 정서적인 컨테이닝 개념까지 늘어난 거죠. 정교화되고 확장됐어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투사적 동일시가 3단계를 거쳐 생긴다고 가정했다. 1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주체는 자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 네, 2단계에서는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든데,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는 나쁜 놈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나의 어떤 불편함, 어려움, 배드, 이런 거를 너한테 뒤집어 씌웠죠, 이제. 너는 나쁜 놈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놈이야. 이렇게 배드를 투사했어요. 뜯어내서 던져버렸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즉, 투사자는 투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피투사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한다. 예, 두 번째가 유도의 단계예요. 첫 번째는 내 거를 뜯어내서 분열시켜서 스플릿 오프 시켜서 던지는 투사의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투사 대상자가 그거에서 유도되는 거. 어떤 무언의 압력, 무의식적인 압력을 받아서 내가 나쁜 사람처럼 행동하게끔 되는 거. 이 유도되는 단계죠. 세 번째는 3단계에서 피투사자는 자신에게 가해진 투사자의 압력과 기대에 따라 행동한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투사가 수용된 다음 투사자가 다시 그 투사를 내면화한다. 네, 이건데 이 투사적 동일시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됐는데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굿도 있고 배드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도 있고 셀프 리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도 있잖아요. 이게 다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난데 이쪽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이쪽에다 던져버려. 내가 이건 이제 그냥 투사자라고 얘기해봐요. 투사자. 그리고 피투사자. 투사를 받는 사람 혹은 투사 수용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요거 하나를 뜯어서 일로 보내버렸어. 이거를 뜯어서 분열시켜서 스플릿 오프. 분열시켜서 요 딱 뜯어내서 분열시켜서 요로 투사를 해버렸어. 그래서 배드 여기다가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내가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여기다 배드를 했는데 내가 힘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여성들이 겪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회사 내에서 커플이 돼서 같은 전문직으로 같이 뭐 연구를 하고 같이 그 성장을 했는데 결혼과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아내는 단절이 되고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하루 종일 독방 육아에 힘이 들어서 남편이 들어오면 나 혼자 애기 낳았어. 왜 이제 들어와? 등등등등등등등등. 내가 힘든 나의 배드를 여기다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고 힘들었구나. 내가 끝나는 대로 왔는데 이렇게 됐어. 지금부터 내가 도와줄게 좀 쉬어. 이렇게 아 얘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면은 일은 쉽게 끝나겠죠. 근데 내 혼자 애기 낳았어. 뭐 너만 뭐 회사 다녀. 나는 뭐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러면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일찍 들어가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으니 이래저래 약속 만들어서 회의야, 뭐야 하고 늦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힘든 것들을 여기다가 스플릿 오프, 분열해 나갔고 여기다가 던져서 투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유도가 됐어. induced, 유도되고 혹은 entitled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어. 타이틀. 뭐 아니면 훅트 낚여버렸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유도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으로 유도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다시 던져버려. 더 나쁜 거를 던져버리면서 이 사람은 더 유대관계가 나빠지고 다시 여기가 재내면화가 되는 거야. 내가 던진 걸 재내면화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서 리지드한 경험이죠. 이거는 굉장히 던진 대로 받는 강경한 완고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와, 제가 참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지쳤구나. 내가 최대한 일찍 올게. 아니면 내가 육아휴직을 할게. 뭐를 할게 하면서 아, 제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두고 그리고 그거를 의사소통으로 받아들이면 유도 관계가 아니라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여기서는 배드를 던졌는데 배드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배드가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면서 동력자를 얻게 되는 편안함을 갖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플렉서블한 투사적 동일시예요. 유연하게 투사적 동일시를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가 시너지를 갖고 소통이 완화되는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사람 자체가 잔소리꾼 엄마한테 살아서 잔소리 하나만 들으면 확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막 공황장애를 일으킨다든가 막 우울증을 일으킨다든가 확 짜부러들어 버려. 그럼 뭐예요? 프레자일 깨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내 거를 네 걸로 던졌는데 던진 걸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것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더 크게 던진다? 그러면 리지드한 투사적 동일시에 편집적인 악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컨테이닝. 아까 투사적 동일시에 컨테이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담아줄 수 있을 때는 감당 못하는 감정을 소화시켜서 감당할 수 있는 걸로 돌려보내. 그러면 굉장히 유연한 플렉서블한 투사적 동일시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투사적 동일시예요. 컨테이닝이 되면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데 그게 클릭이 됐어. 잔소리라면 완전히 짜부러드는 사람인데
잔소리 하나가 했어. 그러면 완전히 이전에 나의 취약성이 확 증폭이 되면서 막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막 이렇게 나와. 막 발기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경우는 프레자일. 프레자일이 알죠? 선생님들이 이제 소포 보내고 그럴 때 깨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할 때 유리컵 이렇게 붙이고 프레자일 이렇게 써서 붙이잖아요. 깨져버리는 거야. 그냥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에요. 같은 투사적 동일시를 던져도 내가 리지드하게 반응하느냐, 플렉서블하게 반응하느냐, 프레자일하게 반응하느냐는 내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컨테이너가 있으면 나는 플렉서블하게 되는 거고, 내가 컨테이너가 작으면 리지드하게 가는 거고, 내가 너무 깨져버린 사람은 그냥 압도당해서 다 파괴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네가 그래서 그랬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호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가 이 사람만 투사하고 이 사람만 투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얘도 투사자고 얘도 수용자고 서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건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게 투사적 동일시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담실에 왔을 때는 쟤 때문에 온 거잖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잿더미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 네, 맞아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녀가 부모를 따라 행동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있다. 초기 발달 과정에서 불안한 경험이 자주 반복되면 공격자와의 동일시가 성격의 일부가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네, 내가 당해, 공급자하고의 동일시가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어, 대상 표상이 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아까 같이 뭐 학대하는 아빠, 알코올릭 아빠, 뭐 방임하는, 무관심하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동일시, 아까 내면화된다 했잖아요. 함입, 내사, 동일시돼서 그게 내 거가 돼버리면 이미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적 대상 표상이라 그래서 대상자가 있어갖고 저밖에 누군가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미 투사적인 동일시가 돼서 그게 나다라는 거죠. 나라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억울한 게 피해를 당하는 순간 나는 가해자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는 게 고달프죠. 교수님, 그러면요, 그 들어온 거를 다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대로. A가 들어왔으면은, 그걸 네. 다시, 그게 A가 들어와서, 내 거가 됐다 하더라도, 나도 또 그걸 그대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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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건 리지드한 거예요. 음, 계속 리지드하게 편집적인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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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아니고 거예요. 그대로. 네. 그대로. 나한테 이제 냉혹한 걸 들어왔으면은, 냉혹한 게 네. 들어와서 내가 됐자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알아차려가지고, 이게 엄마 거네? 그리고 엄마한테 다시 그거를 투사해서 던지면은, 좀 나는 그래도 거기서 편해지지 않나? 아, 근데 이제 그게 내 거잖아요. 그대로 던질 수는 없다. 그대로 던지면은 계속 파괴적인 것이 주고받아지는데, 이제 알아차려서 누구한테 왔건 간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여기서 출발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건 이제 내 문제다. 누구한테 그리고, 왔건 갔건 간에 내 거다. 하고 그리고, 내가 나나자라자로 가면은 이제 성숙하는 거고 거기다가 네가 줬으니 나도 던진다 하면서 계속 있는 거는 아직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던지니까 내 안에서 내가 그거를 내 밖에 그냥 어느 한 공간으로, 언어로 표현해서 이렇게 해내면. 그러니까 잘 표현해내면서 해소시켜 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는 거는 네. 필요하지만, 근데 그거.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음, 이미 들어와서 내 거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나는 또 내 전수를 해. 음, 우리가 애착이 전수가 되잖아요. 안정 음. 애착인, 그러니까 자녀가 안정 애착인 경우, 부모 성인 애착 인터뷰를 할 경우 안정 애착인 경우가 많다.
음, 또 아이가 불안정 애착일 경우 성인 애착 인터뷰를 할 경우 불안정 애착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수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 뭐 가계의 저주 이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까도 unknown thought,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은 몸으로 다시 관계 속에서 상대방한테 내면화가 되는데 그때 음. 가장 취약한 사람이 내 자녀들이잖아요. 선생님, 자녀들은 그러면 내 자녀한테 내가 이제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상담받고 회복되면서 내가 회복이 되면은 애들한테 전수를 하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좀 감소되진 않아요? 내가 저기 당연히 하면은. 되죠. 당연히 아, 되죠. 감소돼요? 아, 내가 당연히 하면은. 되죠. 아,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예. 것처럼 우리는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 애착 이론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 정서적인 변형계가 같이 공명을 하고 조정을 하고 조절을 해요. 따로 서로. 살아도, 따로 살아도. 네, 서로가 significant others,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 신체 그렇지. 정서적으로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intersubjectivity, 상호 주관성 음, 얘기했잖아요. 애착 예. 이론이 그게 굉장히 그거의 강조가 크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이 변해요. 아, 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네, 내가 당했던 대로 너를 대하면 너는 벌벌 떨겠지. 이런 식으로 나의 약한 모습을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나 다른 친구들을 공격하는 행동에서도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공격자하고의 동일시가 되면 이미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면화된 게 나니까. 음. 네. 한 사람만 뭐 피드백이나 질문이나 하시고 끝내죠,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이 책을 왜 이제 만났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많은 인상과 돕는 자로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독자들의 상태, 진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를 위한 책이라는 거가 이렇게 장마다 보이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시 리뷰를 할 수 없지만 227쪽에 그 샘에게 찾아간 스폰서가 데리고 간 그 중독자의 그 방에 그 설정을 보여준 현장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독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들, 뭐를 술을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에 대한 그 어떻게 이들을 애착 대상과 자기 심리학을 통해서 그러한 거를 실질적으로 많은 임상을 돕는 자 치료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갈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이거 맞아라고 이런 케이스, 이런 방을 내가 들어가 봤고 내가 이런 친구를 스폰서하고 있다면 정말 굉장히 치료사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도 저는 가장 현장에 있으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다 이 228쪽에 있는 쌤이 만난 중독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돕는 자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 방을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내어 담아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빨리 끌어내서 목욕을 시켜서 단두리를 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뭐 깨끗하게 세례를 줘서 금식을 시키고 많은 결단을 시켜서 그게 복음으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된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뭐 베스다 38년대 환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변형계의 회로가 중독자는 다르다. 이게 다르다. 그것으로 찾아가 보니까, 뭐, 마지막 장이어서, 마지막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이 257쪽 이후에 이 내용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고, 결국은 변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아까 그 쌤이 들어간 방,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들에게 공감과 공명과 변형계를 계속 애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전부다. 그걸 실질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259쪽에 마지막에 이렇게 열려진 모험적 탐색 작업을 잘 해낼 수 없는 치료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핵심을 잡아낼 수가 없다. 아까 그 쌤이 들어간 방이겠죠?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느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독이라는 진짜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선입견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잘못 인식한다. 중독자. 변연기를 통한 교류를 중단할 때부터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담아내기를 할 수 있는, 와, 그걸, 그 치료사는 감정적 공명을 논리적 추론으로 대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정말 사실은 저는 중독자는 환영을 해요. 저희들의 사역에서. 그런데 그걸 가로막은 것은 사실은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님들의 어떤 저항? 또 다른 그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복음으로 충분한데 왜 충분하지 않다고 하냐.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옛자와 옛타임, 옛자기와 새타임, 이 새로운 단어들이 사실은 이것이 말씀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아까 그 네거티브 캐파빌리티로 그 옆에 그냥 있어줘라. 그리고 너는 좀 빠져라. 그리고 키스해라. 하는 거를 그때 내가 알았으면 나도 살고 서로 좀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중독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정말 진짜 이렇게 빠져있는 쌤이 들어간 방에 그 남자 같은 사람이 내 삶의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함께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계속 A의 그룹 그 집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그들한테서 어떤 것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성향적으로 집단 상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기억이 떠올랐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